취업을 뽀개서 큐레이션해주는 취뽀 코디 여의도 호랑이 권혁 중입니다. 자, 오늘은요 굉장히 여러분께서 생활에 밀접한 우리나라의 공공기관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여러분 한국직업방송에서 이미 국민건강보험공단 여러분 제가 많이 이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오늘은 좀 새롭고 그다음에 또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을 같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 왜 그렇죠? 우리 취준생 여러분 이미 내고 있습니다. 저는 뭐 건강보험료 낸 적이 없는데요. 피부양자로 되어 있죠. 지금 현재 그런 분들도 있고요. 아니면 직접 내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 바로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자, 설립은 2000년이고요. 기관장 김용익 기관장입니다. 평균 연봉은 단위가 10,000원이 아니라 1,000원입니다. 그래서 6,300만 원 정도 돼 있고요. 인원 현황은 16,000명 정도 돼 있습니다. 설립 근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 사업, 노인장기보험 따른 장기요양 사업으로 되어 있다. 여기서 항상 또 중요한 게 뭐다? 설립 목적이다. 제가 항상 공공기관을 설명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윤이 아니다라고 설명을 드리죠. 뭐죠? 공공기관은 항상 설립 목적, 취지가 중요하다. 이 기관이 왜 존재해야 되는지, 또한 그 안에 과연 어떤 일을 하는지가 다 나오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 보면은요, 설립 목적은요, 국민의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 사망 및 건강 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기여함은 물론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중 가사활동 지원들을 통한 장기 요양급여를 실시함으로써 뭐한다? 노후의 건강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렇죠.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복지 증진을 위해서 또한 청년 아니면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노인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 복지를 위해서 뭐하고 있다? 그런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거에 목적을 두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요. 딱 설립 목적만 봐도 그냥 딱 느낌 오시지 않으세요? 저는 딱 느낌이 딱 와요. 한 재정이 문제겠구나. 항상 제가 좀 이따가 말씀드릴 겁니다. 좀 이따 보시면 나올 텐데 항상 재정 건전성이 항상 이슈가 되고 있죠. 장담하건대 항상 여러분 이제는 건강보험공단 같은 경우에는요 재정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질문이 항상 들어오죠. 임직원 분석 및 평균 보수 보면은요 1인당 평균 보수액이 한 6,300만 원 되어 있고요. 상시 조보원 수가 한 15,000명 정도 돼 있는데 근데 재밌는 거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그냥 뭐 면접이나 이런 건 안 나옵니다. 그냥 재미로 한번 들어보세요. 보세요. 여기 보면 1인 평균 보수액인데 남성 여성이 있죠. 근데 보시면 다르죠. 근데 19년도에는 뭐예요? 같아요. 같습니다. 이게 좀 확대해 보시면은 이제 나중에 아실 텐데 여기는 어디에 있죠?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항상 질문을 많이 받아요. 교수님, 도대체 이런 자료는 어디서 얻나요? 이런 디테일한 자료는 어디서 볼 수 있나요? 그러면 알료죠. 뭘 고민하고 있습니까? 저도 알료에서 봐요. 공공기관의 종시 자료가 다 있죠. 그래서 알료 가보시면은 최근에 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출강하고 있는 학교인데 알료까지 알려줬거든요. 근데 알료까지 알려줬더니 교수님 아무리 쳐도 안 나와요. 아무리 쳐도 안 나와요. 이제 코트라를 보시는 분인데 코트라를 보려고 했는데 안 나와요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알료 보면 상단 말고요. 그 기간별 공시라고 있습니다. 그 알료 메인 페이지 가보면 기간별 공시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가셔서 치시면 이제는 재무 분석 자료를 이제 보고서 형식으로 다운로드가 돼요. 보고서 형식으로. 그래서 다른 데서 링크로 찾아 들어가면 사실 이게 페이지로 보이거든요. 그게 아니라 기간별 공시로 가신 다음에 거기서 이제는 검색하시고 나오면 이제 PDF 파일로 다운로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녀가 실제 여러분 공공기관 공시자료 보면은요 남자와 여자의 임금 보수액이 좀 틀리거든요. 일반적이었어요. 18년도 해도 틀리잖아요 지금. 근데 19년도 예산이 저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 사실 건보에서요. 이 건강보험공단에서 기출 예전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여성 임직원들에 대해서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성 임직원들이 많은 회사이기도 하다, 공단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런 내용들이 나왔었거든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여성에 대해서 굉장히 존중하고요. 여성 지위가 굉장히 향상된, 그런데는 되게 선진화된 그런 어떤 공단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도 사실 이제 제가 경제 평론하다 보니까 이런 것도 굉장히 칭찬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왜 남녀 임금이 왜 달라야 돼? 그렇죠. 이게 정상 아닌가요? 예, 이거 정상 아닌가요? 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는 좀 아셔야 됩니다. 다른 공공기관보다 사실 이런 건보 같은 경우에는요. 미션 비전, 뭐 핵심 가치, 그다음에 경영 방침 이런 거는 좀 디테일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사실 여기에 여러분의 그 면접 그 질문들이 여기에 솔직히 답이 다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미션 같은 경우는 국민 보건과 사회보장 증진으로 해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한다더라, 평생 건강, 국민 행복이라다 쭉 나오면은 뭐냐면 전략 목표 그 밑에 뭐가 있냐면 바로 그냥 전략 과제들이 있는데 여기에 보여주는 이 과제들 있잖아요. 이렇게 쫙 보여주는 과제들. 이게 뭐냐면 실제로 이제 건보가 고민하고 있는 것들, 그다음에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거든요. 질문 들어오면 다 이런 데서 질문 들어오죠. 그리고 여러분 기출문제 한번 보세요. 기출 질문 보시면은 다 여기에 엮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좀 이따 우리가 얘기해야 될 거 뭐 이런 거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라든지 신뢰 기반의 재원 조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실제적으로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좀 이따 더 이야기를 일부에서 나눠보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 그 건보 홈페이지 가보면 그 회사 소개 부분이 다 있기 때문에 요거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자, 면접 준비 들어갈까요? 건보 체계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고민을 많이 해요. 일반적으로 그 건강보험공단에 대해서 수많은 자료들이 있고요. 굉장한 뭐 이 얘기가 있는데 제가 봐도 너무 똑같거든요. 이런 얘기도 되나? 너무 똑같아요. 그래서 과연 건보를 우리가 지원을 하는데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나요? 어떤 시스템으로 이게 건보를 돌아가는지 당연히 알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데 뭐 이제 제가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험료 산정 방법을 좀 아셔야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거죠. 가장 건강보험공단에서 고민하고 있는 거죠. 사실 지금 여러분 건보료, 여러분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어요. 여러분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럼 건보료 어떻게 내고 계시나요? 우리나라의 건보는 두 가지로 나눠지죠. 어떻게 나눠지나요?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다시 한번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눠집니다. 근로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직장가입자이고요. 그 이외의 모든 분들은 이제 지역가입자로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직장가입자의 기본적인 보험료 산정 방식이 있습니다. 교수님, 저는 이 직무가 아닌데요. 저는 다른 거라서 이건 알 필요가 없는데 아셔야 돼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메커니즘이라니까요. 건강보험공단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다음에 이거 가지고 사실 이거를 위해서 존재하는 회사 공단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산정하는지 볼게요. 자,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입니다. 직장가입자는요, 건강보험료를 어떻게 책정하냐면 보수월액 곱하기 건강보험료율이 있습니다. 6.46인가요? 6.46%죠. 근데 보수월액은 뭐냐면은 동일 사업장에서 당일연도에 지급받은 보수 총액을 보수월액이 그런데 보수월액 곱하기 뭐한다? 6.46인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아마 직장 다녀보신 분들, 그러니까 말대로 중고신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죠. 어디 회사에 다니다가 이제 한 6개월, 1년 다니다가 이제는 다시 공단에 열심히 내가 마음을 다잡고 내가 이번에 합격하리 하시는 이런 중고신인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월급을 받았을 때 뭐가 되죠? 그렇죠. 3.23%를 띄고 받습니다. 뭐냐면 직장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반을 내줘요. 근로자가 반을 내고요. 사업자가 반을 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6.46의 반, 3.23%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눌 수 있고 2020년, 그러니까 내년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내년에는 이게 인상이 됩니다. 당연하겠죠.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많이 들었던 문재인 케어라든지 아니면 복지 정책 자체에서 재정이라는 게 항상 문제가 되거든요. 그럼 당연히 인상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근데 그걸 나쁘게 받아들여야 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건보료가 굉장히 싼 거예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인상 갖고 사실 뭐라 할 건 아니다. 그래서 6.67 정도 이제는 되는데, 자, 아무튼 이렇게 건강보험료 책정이 되고, 그러면 뭐 같이 나오는 게 항상 있죠. 장기요양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가 항상 같이 나오는데 계산법은요. 건강보험료 곱하기 장기요양보험률인데 이게 8.51이고요. 이것도 당연히 오릅니다. 내년에 한 10.25% 이제 오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직장가입자는 간단하게 계산이 되는구나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근데요, 요즘에 이제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 그다음에 건강보험공단에 많은 민원이 솔직히 들어가고 있는 거. 아마 민원 파트나 이제 CS 쪽 같은 경우에는 알고 있어야죠. 그러니까 왜 민원이 들어오는지, 왜 자꾸 전화를 건보공단에서 수많은 국민들이 전화를 하고 불만을 털어놓고 그런지 알아야 돼요. 지역가입자의 이슈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 방법은요. 직장가입자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직장 아니신 분들, 예를 들어서 프리랜서를 하시는 분들 아니면은 근로소득으로 기본적으로 월급을 받지 않으시는 분들 이런 분들인데 또한 개인 사업 하시는 분들 지역가입자는요. 소득, 자동차뿐만 아니라 자가주택, 전세금까지도 재산으로 보고서 이 재산에 대해서 건보료를 책정을 합니다. 다 들어가요. 다 들어가. 소득 들어가죠. 자동차도 들어가죠. 심지어 뭐냐면 전세금도 들어가는데 이런 분들이 굉장히 억울한 분들입니다. 어떤 거냐면 전세금을 대출로 마련하신 분들 있죠. 아니면 자가주택인데 대출로 받았어요. 그럼 대출은 이제 제외시켜 주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출까지도 다 재산으로 봐요. 그래서 뭐 대출로 집을 샀던 대출로 전세를 살던 뭐든 간에 일단은 주택이라든지 전세금까지도 이 건보료에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제 11월 달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왜 11월 달을 기억을 해야 되냐면 작년 소득과 올해 재산 변동사항이 적용이 되는 시기가 바로 11월입니다. 뭐 이 정도는 우리 건보 지원하실 분들 아셔야 되겠죠. 11월에 개편이 되는데 정리가 되는데 그게 뭐냐면 작년 소득. 왜 작년 소득이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종합소득세를 언제 내나요? 작년 거를 올해 5월에 내잖아요. 5월에 내기 때문에 작년 소득이 이제 올해에 잡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소득 기준으로 보는 거고요. 작년 소득과 올해 재산 변동액. 올해 재산 변동액은 보통 이번 연도 같은 경우는 1월에 단독주택, 2월에 토지, 4월에 아파트, 공시가 발표를 했죠.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습니다. 현실화 반영해서. 그래서 이러한 재산 변동액까지 포함돼서 뭐가 된다? 11월에 이게 부과됩니다. 그래서 실제 여러분 뉴스를 검색해 보시면 건보하고 11월 해보시면 아마 수많은 뉴스들을 접할 수 있어요. 어떤 뉴스다? 건보료가 올랐대더라. 얼마 올랐대더라 라고 나오는 거죠. 왜 그렇다? 지역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뭐다? 재산 변동액이 11월에 이제 반영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유 아시겠죠 이제? 아 그렇구나. 수많은 뉴스를 봐도 이해가 안 되는데 내가 건보를 준비하는데 뭐 얘기가 나오는데 난 하나도 이해 못했는데 보시니까 이제 아시겠죠. 그 메커니즘을 이해하시겠네. 자 아무튼 재산은요. 지역가입자 같은 경우에 60등급으로 쪼갭니다. 60등급. 그래서 60등급으로 쪼개서 재산보험료 등급표에 따라서 산출되는데 되게 디테일하게 자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산법이 이제 이게 간단하지가 않은 거죠. 단순히 뭐 보수월액이 얼마 이게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가입자 중심으로는 불만이 굉장히 많으신 분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민원도 사실 여기에서 이제 좀 많이 생기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건보로 봤을 때 아하 직장가입자랑 지역가입자는 나눠주는구나 볼 수 있고요. 보수의 소득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이 정책도 꼭 알아주셔야 되는데 보수의 소득이 뭐냐면 우리가 근로소득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가입자라고 볼게요. 자 직장가입자인데요. 이분이요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보수 외 소득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주식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정말로 땅이나 빌딩을 가지고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이자 수익이 있다든지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하면 안 되잖아요. 보수 월액 곱하기 아까 뭐라 했어요? 우리가 보통 보험료를 곱하게 되는데 재산이 많은 사람이나 아니면 월급만 똑같다고 해서 똑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하냐면 보수 외 소득을 이제는 건보료를 내게끔 바뀌었습니다. 언제부터냐면 2012년 9월부터 바뀌었어요. 그 전까지는요. 똑같은 월급,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똑같은 월급이면 그 월급에 대해서만 나왔었는데 이제는 뭐다? 12년 9월부터 뭐가 되다? 보수 외 소득이 많으면 이걸 갖고 보험료가 부과가 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보수 외 소득은 아까 나오죠. 여기 나오죠.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우리가 보통 종합소득세를 뭐라고 얘기하죠? 6개를 얘기하죠. 2배사 근연기, 2배사 근연기. 이 정도는 다 아시죠, 여러분? 뭐요? 2배사 근연기,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그다음에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그래서 우리가 6가지를 보통 종합소득세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근로소득 이외에 이런 소득이 있다? 이건 뭐야? 이제 보수의 소득으로 봐서 건강보험료를 책정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재밌는 게 18년도 7월 1일 이전에는요. 이 금액이 연간 7,200만 원 기준이었어요. 생각해보세요. 보통의 근로자들은 다 월급 갖고 살죠. 연봉 갖고 삽니다. 보수의 소득이 없어요. 근데 보수의 소득으로 7,200만 원이 넘어간다? 많은 분들이 사실 이렇지는 않거든요. 이렇지는 않습니다. 정말로 걸리시는 분들이 많이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는 불공평해. 이거는 조금 더 현실화하자. 그래서 얼마 안 됐죠. 작년도 18년도 7월 1일부터 연간 3,400만 원 쪼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수의 소득으로 3,400만 원 넘어가시는 분들이 꽤 되거든요. 이제 여기에서 뭐야? 걸렸어요. 다 이제 커트라인이 잡히기 때문에 뭐가 된다? 보수의 소득으로 보험료를 더 내고 있습니다. 현실화한 거죠, 사실. 근데 이것마저도 현재 개정을 하고 있죠. 2천만 원으로 지금 현재는 2천만 원으로 하려고 하고 있어요. 현실은 3,400만 원 기준으로 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보수의 소득도 실제적으로 이렇게 건강보험료를 책정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거 왜 할까죠? 왜 할까죠? 아니 왜 자꾸 정부는 계속적으로 이런 보수의 소득을 낮게 잡아서 계속적으로 보험을 많이 내게끔 할까? 그렇죠. 재정 건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지 증진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재정이 필요한 거죠. 그럼 재정을 어디서 갖고 오나요? 그렇죠. 뭐예요? 이렇게 현실화하면서 재산이 많은 분들이 많이 걷겠다는 거죠. 이렇게 현실화하면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정부의 정말 노력들이 있는 거죠. 이거는요. 뭐 말 그대로 지난 정부나 지금 정부나 미래 정부 똑같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똑같은 고민이고 똑같은 국민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런 어떤 메커니즘을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건보가 돌아가는지, 어떠한 고민들이 있는지 여기서 나오는 것이죠. 자, 건강보험료 이야기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거를 피부로 체험하시려면요. 건보 사이트 가십니다. 건보 사이트 가시고 4대 보험 계산이라는 게 있어요. 4대 보험 계산 들어가신 다음에 한번 해보세요. 일단 저는요. 꼭 지원할 회사가 있으면 특히 공단이잖아요. 한번 해보시길 권해요. 사이트 한번 가보시고 거기서 뭐 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고 영상 있으면 보시고 좀 접해보시길 권유드리는데 건강보험공단 같은 경우에는 재밌는 서비스가 하나 있어요. 건강보험료 모의 계산하기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자기가 한번 집어넣어 보세요. 물론 여기는 취준생분들이다 보니까 저 소득이 없는데요. 괜찮아요. 한번 넣어보세요. 이건 뭐 자기 건보로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체험해 보시라고. 그래서 보통 지역보험료는 뭐다? 소득과 재산으로 따진다 그랬잖아요. 그 재산에는 뭐가 들어요? 주택, 건물, 토지. 여기 보면 다 나오죠?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항공기 있었으면 좋겠다. 내 재산으로 항공기 하나 있었으면 좋겠네요. 뭐 전세금, 월세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거 넣으시면은 건강보험료가 좀 예상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 직장 가입자는 간단하죠. 보수월액. 보수월액 넣으시고 만약에 보수의 소득이 있다면 여기 사업소득, 연금소득, 근로소득 이렇게 넣으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렵진 않죠. 그래서 경험해 보시면 알아요. 좀 체험해 보시기를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또 볼까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나오죠. 재정 건전성 부분이 나옵니다. 이거는 뭐 이게 무조건 나옵니다. 이런 질문들은 항상 나오는 질문들이에요. 건보 재정 건전성 제고 방향은 무엇인가라고 만약에 여러분께 물어본다면 아니면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면접장에서 이런 어떤 질문들을 받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을 하실 겁니까? 팍 튀어나오시나요 지금? 만약에 재정 건전성이 항상 문제인데 재고 건전성을 제고하는 방향 뭐 아이디어를 제시하라.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탁 튀어나오시나요?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여러분 이제 보시면서 여러분 생각을 정리해 주시길 권유드리겠게요. 첫 번째로 병원 불필요한 입원을 지양해야 되겠죠. 그 뜻은 뭐예요? 불필요한 입원 같은 거를 지양시켜야 됩니다. 툭 한번 입원하고 나이롱 환자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을 걸러내는 작업이 무조건 필요하다. 두 번째로는 사무장병원 관리해야 된다. 사무장병원은 뭐냐면 써져 있죠. 의료법상 개설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나 의료인이나 법인 이름을 빌려갖고 개설한 의료기관을 이제 사무장병원을 보통 얘기하는데 지금도 사실 이 사무장병원은 이슈가 되고 있고요. 전에도 이슈가 됐었고요. 또 앞으로도 이슈가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서 줄줄 새고 있거든요. 사실 사무장병원 때문에 우리의 소중한 세금이 여기서 줄줄 새고 있습니다. 14년도에 174개 정도 걸렸고요. 쭉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요. 2017년도에는 225개 정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적발 건수죠. 그러니까 적발 건수가 저 정도면 엄청나게 많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사무장병원을 관리해야 된다. 자, 세 번째로 외국인 진료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 사실 이거는 정부도 고민입니다. 왜 그러냐면 좀 고치긴 고쳤어요. 왜냐하면 이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의대인 말 그대로 우리나라 와서 치료를 받고요. 그냥 나가버려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정부는요. 19년도 7월 16일부터 외국인, 재외국인 건강보험 당연가입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국내에 6개월 이상 머무는 외국인들은 무조건 건강보험에 가입을 해야 돼요. 근데 금액이 월 11만 3천 원 정도가 됩니다.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물론 유학생들에게는 유예를 시켜주고요. 혜택을 좀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저는 말 그대로 소득을 위해서 일을 목적으로 오신 분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6개월 이상 머무는 외국인들은 이런 당연가입 제도를 무조건 하셔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건전성에 대해서 정부도
고민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아셔야 되겠고 또 있죠. 자, 네 번째로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하겠다는 얘기죠. 그게 뭐냐면 신소득을 발굴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중에서 첫 번째가 피부양자 축소입니다. 피부양자 느낌 오시나요? 제가 처음에 여러분 말씀드렸었죠. 여러분 건보료 낸 적 없으시죠? 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피부양자로 들어가고 계시잖아요. 라고 말씀드렸죠. 그게 뭐예요? 여러분의 엄마 아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이제 보호자분께서 건강보험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피부양자로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피부양자분들은 건보를 안 내거든요. 피부양자이기 때문에. 근데 이 수가 너무 많아. 보시면은 1987만 명이나 됩니다. 이분들이 피부양자를 축소를 해야지만 사실 재정 건전성은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이분들을 축소하기 위해서 뭐 하냐면은요. 그러니까 기업가입자로 전환되는 그 기준을 기존에는 3,400만 원 소득에서 2천만 원 낮추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내 소득이 만약에 2천만 원이 넘어가. 그러면 현행상으로는 그냥 피부양자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기준을 2천만 원으로 낮춘다는 얘기 뭐야? 내가 만약에 그러니까 소득이 2천만 원이 넘어갔어요. 2,100만 원 된다. 그럼 뭐야? 나는 이제 지역가입자로 빠진다는 얘기입니다. 지역가입자로 빠진다는 얘기는 뭐야? 건보료를 내야 된다는 얘기죠. 이러면서 뭐예요? 피부양자 수를 좀 줄이겠다라는 보관이고요. 또한 재산 기준도 있습니다. 과표상 5억 4천만 원 정도. 과표상 5억 4천이면 굉장히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과세표준이잖아요. 과표상 5억 4천만 원에서 이제 3억 6천만 원으로 낮아진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재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피부양자로 들어가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어떤 분들이겠어요? 말 그대로 은퇴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재산 아파트 한 채 갖고 있는데 그 재산이 과표에서 5억 4천만 원 정도의 어떤 과표상이 있으신 분들이 이제는 3억 6천만 원 낮아진다는 얘기는 많은 분들이 이제는 피부양자가 아니라 지역가입자로 빠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건보료를 내게끔 되어 있죠. 이렇게 아마 피부양자 축소 전략이 나오고요. 두 번째로는요. 고소득 지역 직장가입자의 건보료를 늘려야 된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건보료 말 그대로 뭐예요? 보수의 소득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연소득이 3천만 원 넘는 사람만 보험료를 추가 납부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어요. 향후 2천만 원 초과로 낮추겠다. 뭐예요? 보수의 소득이 많으신 분들이 이제는 건보료를 또 내야 되는 부분. 이런 분들. 근데 사실 이게 나쁘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야지만 재정 건전성이 강해지는 거죠. 면접장 가셔갖고 여러분 이제 면접 질문에 이런 질문이 나왔는데 이거는 반대입니다. 라고 하는 용자가 과연 있을까? 그런 용기 있는 사람이 있을까? 아니죠. 여러분 사회적으로 봐도요. 이렇게 비보험자 축소라든지 고소득 직장인에서는 건보료를 직접적으로 부과하는 이런 정책들은 올바른 정책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항상 중요한 건 뭐다? 누구의 생각이 아니라 누구의 어떤 판단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판단, 여러분의 해석력, 여러분의 생각이겠죠. 이게 바로 뭐예요? 수많은 직업에서, 수많은 직장에서 또한 수많은 기업에서 요구하고 있는 여러분만의 문제 해결 능력, 여러분만의 논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재정 건전성 제고 방향 다섯 번째로 건강보험증이 단계적으로 폐지를 추진한다. 이 뜻은 뭐냐면 여러분 이제 회사 들어가게 되면 건보증을 받습니다. 이게 종이로 돼 있어요. 이렇게 종이로. 나 왜 주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도 그 건보증이 나오는데 항상 이 건보증은 솔직히 불필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그 건보증 쓰지도 않아요. 예전에는요,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요, 어머니 아버님이 저 병원 데리고 갈 때 건보증을 갖고 가셔서 병원에다 그 건보증을 이렇게 냈거든요. 근데 요즘엔 내지도 않고요. 그냥 주민등록번호만 적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 건보가 아닌데 내 주민등록번호가 아닌데 남 주민번호로 써서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이 꽤 됩니다. 굉장한 누수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정부는요, 본인 확인 시스템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그 말 그대로 건강보험료 내는 사람이 혜택을 받는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건보공단은 건강보험증 부정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한병원협회와 MOU를 체결했다. 최근 얘기고요. 그래서 뭐 해야 된다? 이제 건보료를 내시는 말 그대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건강보험증 단계적으로 폐지를 한다는 부분도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이거 정말 중요하죠. 항상 건보공단은 잘 말씀드렸잖아요. 건강보험공단은 뭐가 되냐면 항상 그 중요한 축이 노인 장기 요양 보험입니다. 자,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 우리가 보통 얘가 뭐하죠? 4대 보험이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근데 거기에 제5의 사회보험으로 불리는 뭐가 있다? 노인 장기 요양 보험이 있습니다. 계산법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 등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점점 더 고령화 시대로 가고 있죠. 아직은 우리 사회는 초고령화 시대는 아닙니다. 하지만은 곧 정말로 고령화 세대 막바지에 있거든요.
곧 일본처럼 초고령화 사회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굉장히 노인에 대한 문제, 고령 사회에 대한 문제가 고민이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다? 노인 장기 요양 보험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도 7월부터 실행이 됐었고요.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는요, 결국에는 이 효율성이고요, 재정 마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 볼까요? 만족도 조사를 했었습니다. 최근에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18년도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어떻게 돼요? 90%가 뭐예요? 매우 만족. 그래서 긍정의 표시를 90%. 어마어마한 거죠, 사실. 여러분, 이거는 정말로 필요한 제도고요. 특히 우리의 어머니 세대, 우리 할머니 세대, 그러죠. 이런 분들을 위한 이런 제도적인 마련, 이런 어떤 제도적인 시스템들이, 사회적인 시스템들이 마련돼야 되겠죠. 그래서 만족도가 무려 90%래요. 면접 가셔갖고요. 제가 조사해 바에 따르면 실제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정부에서 조사에 따르면 긍정이 90% 나왔습니다. 이런 제도는 굉장히 훌륭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게 해야 되겠죠. 자, 이용자에 따른 보호자 10명 중 9명은 수발 부담 굉장히 힘들죠. 뭐 아프신 분들 병원에서 수발 부는 거, 특히 우리 고령이신 분들 옆에서 수발하는 거 굉장히 힘들죠. 이런 것도 사실 이런 장기요양보험으로 실제적으로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간병인 제도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어떤 제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재정 건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은요, 부당 청구에 대한 현지 조사를 강화하고 신고 활성화 방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신고하라 이거죠. 만약에 부당 청구하고 있다, 이런 부분은 재원을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신고하고요. 또 보면은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신고를 하게끔 정부에서는, 당국에서는, 또한 공단에서는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이런 신고 건수가 올라가고 있다고 해요. 부정 수급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어떤 제도도 운영되고 있대더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알아봤는데, 제가 일부러 이 이제 PPT, 한마디로 이 프레즈를 이런 어떤 말 그대로 무게추를 제가 한 이유가 있어요. 균형이거든요. 결국에는 건강보험공단은 뭐냐면요, 균형을 잡아야 됩니다. 뭐냐면 복지와 그다음에 재정 건전성, 재정 마련, 이게 하나의 어떤 두 축이 균형을 잘 맞아야지만 사실 되는 게 사회보장제도입니다. 단순히 복지만 많이 돼서, 아니면은 많이 뭐 재정 건전성을 확보한 데서, 이런 게 아니라 정말로 쓸 땐 쓰고 복지를 위해서 정부가 해결할 건 해결해주고, 이런 어떤 자신만의 어떤 생각들, 철학들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여러분. 칩보 코드는 여러분의 단순한 암기를 응원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칩보 코드를 보시고요, 정말로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인사이트, 여러분만의 정말로 어느 면접에 와더라도 문제 해결 능력, 여러분만의 말할 수 있는 그런 해석력, 이런 것들을 여러분 칩보 코드에서 얻어갈 수 있고요. 바로 이 칩보 코드에서만 받게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여러분 꼭 관심 있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의도 호랑이 번역 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